45년 동안 프랑스가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세계 1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상대는 유럽도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프랑스 에너지부는 그날 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보고서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조력 발전소 한국.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아직 멀었다. 100년은 더 걸릴 거다.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비웃음당하던 한 한국인 유학생. 그 유학생이 지금 그 발전소의 총괄 책임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자존심을 걸고 한국으로 간 프랑스의 수석 엔지니어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광경은 의심이 아니라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악취로 죽음의 호수라 불리던 그곳이 어떻게 세계 1위 발전소가 되었는지, 왜 프랑스가 45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연입니다. 그날 저는 프랑스 발전소 앞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1994년 3월이었습니다. 31살의 저는 파리 외곽에 있는 조력 발전소 견학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유학생들은 모두 컴퓨터나 전자공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저만 유독 바닷물로 전기를 만드는 낡은 기술에 미쳐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왜 그렇게 끌렸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대한 방조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서양의 거센 파도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자연과 싸워서 얻어낸 승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견학단을 이끄는 사람은 앙투안 르메르라는 이름의 기술 감독관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됐을 겁니다.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낀 그는 프랑스인 특유의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발전소가 1966년에 완공됐다는 것, 세계 최초의 상업용 조력 발전소라는 것, 프랑스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저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견학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어가 서툴렀지만 준비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발전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이 통역되는 동안 앙투안 르메르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선 기본적인 항만 기술부터 갖추셔야 할 겁니다. 조력 발전은 그 다음 문제죠. 아마 50년쯤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프랑스 학생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그 위로가 더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이 싫었습니다. 모든 게 싫었습니다. 50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제가 웃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먼 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귀국한 건 1996년이었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지기 1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때 한창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자동차가 넘쳐나고 모두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건 조력 발전이라는 아무도 관심 없는 낡은 기술에 대한 집착뿐이었습니다. 취직 면접을 볼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조력 발전입니까? 원자력이나 화력 쪽으로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으니까요. 그냥 그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프랑스 발전소 앞에서 들었던 그 비웃음이 50년이라는 그 말이 제 안에서 썩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해양 관련 프로젝트를 다루는 곳이었는데 조력 발전은 그곳에서도 변두리 과제였습니다. 연구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맡은 팀원은 고작 3명이었습니다. 모두 젊었고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이 일이 미래가 있는 건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1997년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IMF가 왔습니다. 연구소도 흔들렸습니다. 정부 예산이 깎였고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폐기됐습니다. 조력 발전 과제도 당연히 폐기 대상 1순위였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 과장, 현실을 봅시다. 지금은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 때입니다. 조력 발전은 나중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팀으로 옮기시죠. 해상풍력 쪽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그래도 전망이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얼음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저는 프랑스 발전소 앞에서 비웃음 당한 그 사람으로 영원히 남을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급으로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과제만 살려주십시오. 상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습니까? 미친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월급 없이 일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마다 늦게 들어오는 저를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아이는 어렸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딸아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매일 늦게 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는 것밖에는.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시화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화호. 그곳은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1994년에 방조제를 막은 뒤 썩어가는 물 때문에 온 나라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언론은 실패한 국책 사업의 상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방조제가 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력발전소는 방조제가 있어야 합니다. 바닷물의 수위 차이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시화호에는 이미 거대한 방조제가 있었습니다. 길이가 12km가 넘었습니다. 물론 발전용이 아니라 간척용으로 만든 거였지만 구조물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밤을 새워 썼습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검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두께가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해외 사례, 기술적 가능성, 경제성 분석, 환경 개선 효과.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시화호의 발전소를 짓자고 그 썩은 물로 국민들한테 또 욕먹을 일 만들려고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회의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냉소뿐이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고쳤습니다. 더 설득력 있게, 더 구체적으로. 2004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시화호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시화호에 조력 발전소를 지으면 바닷물을 순환시켜 수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썩은 호수를 희망의 바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고위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기술은 확보됐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프랑스나 캐나다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프랑스 발전소 앞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앙투안 르메르의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죠? 그래야 우리 것이 되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해양수산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시화호는 이대로 두면 영원히 골칫거리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2005년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공식 승인됐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제 나이 42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조력 발전소를 설계해 본 경험도 없고 수차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운영해 본 사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기술 이전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프랑스 회사에 돈 주고 설계 사오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검증된 기술을 쓰는 게 맞습니다.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합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당시 저희 팀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대부분 30대였고 몇몇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팀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그건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설계부터 막막했습니다. 시화호는 프랑스나 캐나다의 발전소와 환경이 달랐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도 달랐고 해저 지형도 달랐고 기후도 달랐습니다. 외국 설계도를 그대로 베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화호 바다를 수백 번 조사했습니다. 물때를 관찰했습니다. 조류의 흐름을 측정했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바닷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조사선 위에서 젊은 팀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면 영원히 모를 겁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6년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는 그저 종이 위의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차였습니다. 수차는 조력발전소의 심장입니다. 물의 흐름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1960년대에 완성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없었습니다. 수차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업체를 찾았습니다.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차라리 외국 제품을 수입하시죠. 20곳이 넘는 업체를 찾아다녔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경남의 작은 중공업 회사였습니다. 대표이사가 60살 정도 됐을 겁니다. 얼굴이 거칠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설계도를 보여드렸습니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대표이사는 한참 동안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는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회사도 언젠가는 이런 걸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제가 아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열망 같은 것, 무시당하지 않고 싶다는 의지 같은 것. 저희는 악수했습니다. 2007년부터 수차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첫 시제품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돈이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 과장,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외국 기술 사오세요. 저는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얼마나 더? 6개월만요. 실제로는 1년이 걸렸습니다. 2008년 말 마침내 수차가 완성됐습니다.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렸습니다. 진동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물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터빈이 돌아갔습니다. 전기가 생성됐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계측기의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0kW, 50kW, 100kW. 옆에 서 있던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경남의 그 대표이사님도 와 계셨습니다. 그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차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뭔가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09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시화호 방조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거대한 수문을 설치했습니다. 수차를 하나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공사는 험난했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장비가 파손됐습니다. 2010년 또다시 예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사업 중단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이 과장,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거 제대로 되는 겁니까? 고위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됩니다. 황당하다는 표정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해했습니다. 그 차관님이셨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승인해 주셨던 그분. 계속하십시오. 그분이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2011년 8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완공됐습니다. 준공식 날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방조제 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언론, 지역 주민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발전소 안에 있었습니다. 제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시간이 됐습니다. 가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의 숫자가 모두 돌아갔습니다. 전기가 생산됐습니다. 발전량 표시판의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계속해서 254메가와트.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프랑스 발전소의 최대 출력이 240메가와트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 발전소가 됐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94년 프랑스 발전소 앞에서 비웃음을 당한 그날부터 17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경남 중공업 대표이사님이셨습니다. 이 과장님.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축하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하고 축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작이었습니다. 발전소를 완공하는 것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첫 1년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차에서 이상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숨은 개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해류 변화로 효율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밤을 새워 원인을 찾았습니다. 수차를 개량했습니다. 운영 매뉴얼을 수정했습니다. 2012년 발전소는 안정화됐습니다. 가동률이 올라갔습니다. 전기 생산량이 꾸준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설명을 듣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규모로 만들었습니까? 수차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까?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설명하는 쪽이구나. 2013년 영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조력 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014년 캐나다에서 기술자들이 왔습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공문을 받은 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공문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앙투안 르메르. 그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를 비웃었던 그 사람. 50년은 걸릴 거라고 말했던 그 사람.
공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프랑스 국영 조력발전 연구소에서 한국의 시화호 조력발전소 기술에 대한 교류를 희망한다는 것, 상호 방문과 기술 세미나를 제안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줄. 앙투안 르메르 수석 감독관이 직접 방한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22년 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설명하는 쪽에 서게 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기쁨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긴 여정이 하나의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공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프랑스에서 온 공문을 받은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공식 기술 검증 방문단 파견 통보. 그 문서 맨 아래 서명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앙투안 르메르. 30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시화호가 보였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름만 보였습니다. 앙투안 르메르.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두려운 건지 아니면 기대가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파리 유학 시절 쓰던 것이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그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1995년 11월 14일. 오늘 세미나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짧은 문장 하나.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펜 자국만 여러 번 눌러져 있었습니다. 쓰려다 멈췄던 흔적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들. 저는 그 자국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르메르가 제게 했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력 발전은 프랑스가 이미 30년 전에 완성한 기술입니다. 당신네 나라가 지금 시작한다고요? 글쎄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따라오려면 최소 50년은 걸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듯 담담했으니까요. 동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보듯. 그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었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와 복도 구석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때까지. 이제 그 사람이 옵니다. 우리를 검증하러.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시화호 방조제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수차가 돌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제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냈는지.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방문단이 도착한 건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그들은 예의 바른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르메르는 제일 뒤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입술이 약간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태운 차량이 시화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프랑스어로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대부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 너머로 르메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손목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시계를 보고 다시 창밖을 보고 또 시계를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긴장했던 건 저였습니다. 떨었던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화호 방조제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통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작다고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쓴웃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봤으니까. 발전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악취가 섞여 있었을 냄새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짭조름하고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바람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르메르가 방조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차는 몇 개입니까? 10기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의아함 같은 것, 아니면 의심 같은 것. 랑스 조력 발전소는 24기인데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겨우 10기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듯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발전실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수차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진동이 발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 진동이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저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기술진들이 각자의 계측기를 꺼냈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수차 하나하나의 출력, 효율, 가동 시간, 물때에 따른 발전량 변화, 유지보수 주기, 내구성 데이터. 말을 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사람들이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메모하던 손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펜을 놓쳤다가 다시 집었습니다. 손이 떨린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입력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르메르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먹을 쥐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턱선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기술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수차 1기당 출력이 이 정도라면 10기 전체로는. 그는 계산을 멈췄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랑스는 24기로 이 정도인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자료를 건넸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그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프랑스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역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사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통역이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20년 전 처음 이 설계를 봤을 때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들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방조제 위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울음소리가 청명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엔 새가 없었습니다.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호수라고 불렸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갈매기가 옵니다.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이들은 모를 것입니다. 르메르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발전을 시작했습니까? 2011년입니다. 그 전에는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15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5년을. 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30년 전보다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저도 늙었지만 그도 늙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모두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이 호수가 예전엔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름이면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냄새가 났죠. 물은 검었습니다. 시꺼먼 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도 새도 풀도 아무것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실패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부의 실패, 기술의 실패, 모든 것의 실패라고. 저는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가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조력 발전이 시작되고 나서 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환이 생겼습니다. 산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엔 플랑크톤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작은 것들. 그 다음엔 작은 물고기들.
손가락만 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마리, 그 다음엔 10마리, 20마리.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물속으로 다이빙했습니다. 물보라가 이렇습니다. 뭔가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은빛 물고기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르메르가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발전소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변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들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방조제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르메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알아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 저는 당신 얼굴을 기억합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 당신 눈빛을, 제가 말을 했을 때 당신이 저를 보던 그 눈빛을,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도 기억하십니까? 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그의 손이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확신은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낮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당신들은 따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파도가 방조제에 부딪혔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앞서갔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패배 선언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3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웠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당신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수평선을 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3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공식 발표가 있던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스위스 제네바. 회의장은 가득 찼습니다. 각국의 에너지 관계자들, 기술진들, 언론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닦아도 계속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옆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크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단상에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력 발전 효율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위.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시화호 조력발전소. 박수가 터졌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앞에 떠오른 건 박수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996년 겨울 파리의 작은 도서관. 난방도 잘 안 되는 그곳에서 밤새 자료를 뒤지던 제 모습. 코트를 입고도 추워서 떨던 밤들. 손이 꽁꽁 얼어서 펜을 쥐기 힘들었던 새벽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추위가 28년이나 계속될 줄은. 2003년 여름 시화호 공사 현장.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설계도를 펼쳐놓고 서 있던 동료들. 땀이 설계도에 떨어져서 번지던 모습. 누군가는 쓰러졌습니다. 일사병으로. 그래도 다음 날 다시 나왔습니다.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2011년 가을 첫 가동시험. 수차가 돌아가지 않았을 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실패하고 그렇게 석 달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현장에서 울었습니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속으로 불렀습니다. 김 기사님, 박 팀장님, 이 연구원님, 고 부장님, 정 과장님, 최 소장님, 그리고 떠난 사람들. 끝까지 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암으로 떠난 사람. 사고로 떠난 사람. 지쳐서 떠난 사람.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박수는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상의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소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정말 무거웠습니다. 마치 30년의 무게가 전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할 말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냥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트로피가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트로피 위로.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화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불빛이 보고 싶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장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도현입니다. 아, 소장님. 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지금 거기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수차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차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낮고 묵직한 소리.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날씨는요? 맑습니다. 별이 보입니다. 정말 많이 보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어두운 하늘, 쏟아질 듯한 별, 그 아래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수차. 수고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전화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혼자서. 프랑스로 돌아간 방문단으로부터 공문이 온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공식 기술 협력 제안, 프랑스 조력 발전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한국 기술 도입 검토. 그 문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가 흔들렸습니다. 그 문서 맨 아래 작성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앙투안 르메르. 저는 그 문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배워야 할 대상. 30년 전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꿈꿨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읽으니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화호가 보였습니다. 수차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함께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도현입니다. 오, 소장님. 그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프랑스에서 협력 제안이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네. 잘 됐네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떨림이 있었습니다. 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그냥.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해내려고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전화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소장님. 그가 불렀습니다. 우리 잘했습니다. 우리. 네. 후회 없습니다. 저도요.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저도 후회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프랑스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경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프랑스 협력단이 다시 방문한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이번엔 기술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 환경 전문가들까지 왔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진지했습니다. 르메르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이번엔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악수였습니다. 회의는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모든 게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르메르와 단둘이 걷게 되었습니다. 또 방조제 위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본국에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을 직접 봤습니다. 그가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발전소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회복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죽었던 것을 살린 겁니다. 그게 기술입니다. 진짜 기술.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발전만 생각했습니다. 효율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달랐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환경을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낸 게 대단한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더 걷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물을 봤습니다.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햇빛이 비늘에 반짝였습니다. 생명이 약동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르메르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1996년 제가 처음 쓴 제안서였습니다. 대한민국 조력 발전 가능성 연구. 파일을 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28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패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지원도.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안서를 들고 1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100번, 1000번. 대부분은 거절당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파리에서 들었던 르메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50년은 걸릴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50년을 하면 되지 않나? 아니, 더 빨리 할 수도 있지 않나? 반드시 해내겠다. 꼭 해내겠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루하루, 하나하나. 2003년 첫 예산이 나왔습니다. 적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시작이 중요했습니다. 공사는 어려웠습니다. 바다는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장비를 부쉈습니다. 태풍이 공사를 멈췄습니다. 사람이 다쳤습니다. 어떤 날은 죽을 뻔했습니다. 누군가는 떠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버티는 사람들, 말없이 일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김 기사님은 환갑이 넘어서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끝까지 봐야죠라고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잤습니다. 3년 동안. 이 연구원님은 아이가 아팠는데도 나왔습니다. 여기가 더 급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부장님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왔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 과장님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나왔습니다. 절뚝거리면서. 최 소장님은 은퇴했지만 매일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 끝까지 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암으로 떠난 사람. 사고로 떠난 사람. 지쳐서 떠난 사람.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생생하게. 2011년 처음 수차가 돌아갔을 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시작의 소리. 누군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2011년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13년. 끊임없는 개선. 실패와 성공의 반복.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걸 던지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나? 정말 되긴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1995년을 떠올렸습니다. 파리의 그 세미나 시를, 르메르의 눈빛을, 그때의 굴욕을. 그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패를 쌓았습니다. 성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세계 1위.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50년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는 너무 느렸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매일이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화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수차는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낮고 묵직하고 변함없는 소리.
우리가 만든 소리. 우리가 지켜온 소리.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 오래. 28년의 무게가. 28년의 고통이. 28년의 인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랑스와의 협력 협정이 체결된 날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28년을, 이 무게를, 감사합니다. 그것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감사하신가요? 모든 점입니다.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거절당했던 순간들, 실패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쓰러졌던 순간들, 울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속할 겁니다. 무엇을요? 이 일을.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발전소를 더 좋게 만들 겁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기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니까요. 1위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